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중동 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순방 기간 민주당에서 집단 행동한 18명의 검사장 고발을 둘러싼 당정 엇박자 논란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여당에서는 사법개혁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 비판 여론 결집을 위한 장애 여론전에 돌입했고 조국 혁신당은 조국 신임 대표가 1년 만에 당 대표로 복귀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품격 토론에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남아공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는데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 연대를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이 내렸네요. 예,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처음 열린 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남아공 정상선언이 조기에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 통상 폐막 직전에 채택을 했던 게 관례인데, 예. 이제 미국이 또 정상선언 채택에 반대하면서 회의를 좀 보이콧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막 첫날 채택을 했습니다. 회원국들의 선언문 눈길을 끌었는데요. 균등한 분배 등을 보장하는 포용적 경제 성장, 또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미국이 반대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전환 등의 의제가 담겼습니다. 다음 개최지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불참을 하면서 의장국 이양식 그런 것도 좀 취소가 됐고요. 네.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지들 공표가 있었는데 내년 미국에 이어 2027년 영국이고 202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는 걸 이제 확 공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APEC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G20 정상회의까지도 이제 3년 후지만 하게 돼서 외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다 하게 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그리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했죠. 예, 이 대통령과 이제 다카이치 총리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만났습니다. 네. 양 정상이 반가움을 표하며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대통령실 밝혔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양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셔틀 외교도 지속해 나가자는 약속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중국의 리창 총리와도 만났는데요. 예. 리창 총리를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각별히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고 이른 시일 내에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또 독일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졌고요. 지금 튀르키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일본 총리가 만날지였는데 회동이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냉랭한 분위기가 여실히 포착됐다고요. 예, 결국 만나지 못했고 또 이제 그 한 장면이 있는데 정상들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에르도안 그 튀르키예 대통령과 웃으며 인사하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가가 악수했지만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고 일본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네. 중국은 양국 간 갈등을 이제 국제 외교 무대로 끌고 가면서 판을 키우는 모양새인데요. 예. 푸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21일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이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그 대만 유사시 개입 관련 발언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면서 중국의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일 간 갈등이 외교 무대에서 점점 더 커지면서 내년 1월 예정돼 있던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인데 이 자국 소식통을 이용해서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어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의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 관계가 얼어붙어서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된 바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율을 똑같이 반영하는 전당원 1인 1표제로의 개정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권리당원 1명은 1표, 이 대의원 1명은 한 20표 정도 비중을 각각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대의원도 권리당원처럼 1표만 갖도록 바꾸자고 하는 게 전당원 1인 1표제인데요. 네. 이 정청래 대표가 사실 그 취임 일성으로 이 공약이었던 이것을 이제 실현하겠다고 이제 확정까지 하면서 네. 지금 이제 구분응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친명계에서도 졸속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똑같이 반영하는 1인 1표제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속도보다는 이 정당성이라면서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언급했고요. 또 윤종근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 TK 등 이제 영남 지역 당원의 자긍심 저하되고 당의 동진 확장 전략에 배치된다면서 이 영남 지역이 과소대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현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대의원제를 유지했던 이유가 당원을 모으고 또 활동하기 좀 어려운 지역, 특히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권리당원들이 상대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정당 활동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주고자 좀 유지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 1인 1표제가 실현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 중에 굳이 당원 숫자가 적은 영남 지역을 위해서 뭐 공약이라든지 현장 방문을 할 확률이 확실히 적어질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취할 제도가 과연 맞느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 어제 SNS에 1인 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이 3년여간 꾸준히 유지되고 요구되고 논의됐던 사안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 등도 과거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1인 1표제 도입 요구가 있었다면서 정 대표 업무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지난 8월 당대표 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보였던 정 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 경선을 의식해서 사전 포석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선거를 보시면은 대의원 표심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소폭 앞섰기 때문인데요.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고 예. 또 친이재명계 원외조직으로 불리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등은 절차상 졸속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와 오는 28일 중앙위원회 등을 거치며 당원 당규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11개월 만에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의 새 대표로 뽑혔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어제 청주에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로 단독 출마한 조 전 위원장이 찬성 98.6%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약 11개월 만입니다. 네. 조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개헌으로 내란의 완전 청산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토지 국유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예. 조국 대표 향후 행보 주목받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지방선거 혹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조 대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 전체의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네. 최근 그 반도체 AI 투자와 관련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된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지난주 금요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난 내용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같은 이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공정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편 겁니다. 예. 이 금산분리라는 게 이게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규정인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 첨단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주 위원장은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전남 신안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예, 해경이 선장에 대해서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선장은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선원 7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 시스템에는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리는데 당시 이 장치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200명 넘는 승객이 탄 여객선인데 운항 관리하고 안전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예상은 하셨겠지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조금 전 강동과 강남권에서 있었던 두 건의 사고 모두 정체로 굳어졌는데요. 강동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벌써 1시간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 잠실 쪽으로도 행주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출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이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 영동대교 부근으로 사고 정체 남아있고요.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는 서초 부근 4, 5차로가 사고로 모두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후로는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서울 방향도 수원과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모두 16km 구간 정체입니다. 끝으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과 군자, 안산과 둔대, 수원 부근 또 서용인을 중심으로 가다서다 반복하는데요. 용인 휴게소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 반등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네요. 예, 미국 증시가 한 주 내내 큰 변동성을 보이긴 했는데요. 네. 마지막 거래일에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 종목 중 약 450개가 상승을 했고 예. 지수는 1% 오르면서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장중에 4% 이상 급락했다가 대부분 만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국 당국이 H200 칩의 중국 판매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뉴욕 여는 윌리엄스 총재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난 것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은 약세였지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국채 10년물도 4.06%로 하락해서 위험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네네. 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 2.8%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다시 그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계속 그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11월 증시는 왜 이렇게 약할까 싶거든요. 이대로 가면 연말에 랠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S&P 500이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3월 이후 최악의 월간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퀀트적으로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요. 전통적으로 11월은 계절적 강세를 보이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옵션 만기일에 3.1조 달러 규모 포지션이 동시에 만료되면서 변동성이 좀 증폭된 부분도 있고요.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서 매크로 변수들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일부에서는 12월에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될 경우에 연말 랠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 중에 바클레이즈의 BET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네. 이 지표가 마이너스 7 아래로 떨어지면 통상 단기 저점 신호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그동안 마이너스 7 아래로 떨어졌던 과거 약 10년 동안
S&P 500 지수가 향후 약 42일 동안 평균 6.6%의 수익이 났고 확률은 90%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 랠리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UBS는 AI 기업 실적 금리 인하 조합이 2026년까지 상승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11월 약세는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포지션 조정 그리고 데이터 공백이 만든 일시적 조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자, 시장이 AI 투자하고 금리 정책이란 두 축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핵심 서사를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AI 모멘텀과 수익화 스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에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CPI 등 주요 데이터가 지연이 됐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서사가 뒤덮여서 투자자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 차익 실현 흐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네. 공포 매도라기보다는 수익 실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에서 15개월 동안 미국 대형주 중심의 실적 개선을 예상을 하면서 기술주 비중을 계속 유지해라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생츄어리 웰스 같은 경우는 2026년 S&P 500이 7,5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기 AI 사이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BAI 기업은 최근 강세가 멈추듯한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최근에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AI 이외의 기업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강한 초과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시장이 AI 중심 성장주 대신에 가치주 그리고 방어주 위주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네. 딱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흐름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AI 사이클 둔화가 아니라 민간 신용시장의 불안 혹은 크립토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사라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크립토 시장에서 강제 청산이 발생하면서 일부 펀드랑 위험자산 전반에 영향을 줬고 네. 이것이 순환매 흐름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지난 한 주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3,900선도 깨졌어요. 예,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면서 3,900선이 깨졌습니다. 네. 이 11월에 보시면 모든 금요일마다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금요일 1.81% 하락, 두 번째 금요일 3.81% 하락, 그리고 이번 세 번째 금요일에도 3.79%의 하락을 보인 겁니다. 네. 이 25년 11월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용어를 매 금요일마다 지금 듣게 되고 네, 있는데요. 그런 셈이네요. 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정은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오른 만큼 건강하게 시장이 오르기 위한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조정은 100% 있었을 겁니다. 이 우리 시장이 그리고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 날 미국 시장이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네.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정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3.79% 크게 하락을 하면서 3,900 미친 3,85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도 3.14% 빠진 86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상품이었는데 11월엔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11월 들어서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개인들이 현물에서 조 단위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ETF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때 매수하는 ETF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동안 개인이 4,800억의 순매수를 기록한 겁니다. 예. 그동안 증시의 급등세 속에서 곧 하락할 것으로 생각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네네. 이제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도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외국인이 2.8조 매도하는 동안 개인이 2.3조의 순매수를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이 이 하락에 투자하기보다는 상승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네. 예, 그만큼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지수가 오르는 것에 투자하는 걸 보면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의미일까요? 예, 미국의 S&P 500은 1980년부터 올해까지 46년 동안
지수가 하락한 것이 10번뿐이 없습니다. 네. 22% 확률로 지수가 하락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한국 시장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한국 시장 보통 코스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외국인 투자 한도가 철폐되면서 시장이 선진화된 98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98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28년 동안 8번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 확률이 29%입니다. 게다가 2년 연속 코스피 지수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이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반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확률이 낮은 하락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상승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건전한 시장을 정책이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시장의 참여자들 또한 건전한 투자 철학으로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양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선방한 섹터들이 있죠. 예, 지수 방어를 하기에는 좀 부족했는데요. 그래도 헬스케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10%대 상승한 종목들이 다수 보이는 하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는 로봇이나 화장품, 면세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었습니다. 네. 한 달에 3번씩 발표되는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1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아, 네. 이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또한 8.2%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승용차가 각각 26.5%와 22.9%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중국이나 미국, EU,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고요. 네. 이 고환율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수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조금 있으면 우리 시장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1.39% 오름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하락장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 갭상승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 상승을 보였기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요.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잦은 매매보다는 오히려 매수 후 보유를 택하셔서 지금의 변동성을 이겨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가상화폐 쪽에선 비트코인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예, 비트코인이 11월에 약 25% 하락하면서 2022년 테라 FTX 사태 이후 최악의 월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10월 강세의 반동으로 인해서 강제천상이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데요. 네. 10월 10일 하루 청산 규모만 190억 달러고요. 전체 크립토 시총은 한 달간 1.5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우리 네. 돈으로 2,208조 원이 사라진 겁니다. 예. 이 트럼프 정부가 친크립토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 레버리지 해소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술적으로 장기 모멘텀 지표가 매도 신호로 전환이 됐고요. 주요 지지선인 8만 달러, 더 나아가선 7.5만 달러 부근이 시장에서는 지켜져야 할 가격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상태기는 해서 단기 반등 가능성도 있긴 한데 중기적으로 추가 조정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요새 계속 고공행진인데 환율은 어떻습니까? 예, 환율은 0.2% 소폭 내린 1,47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제부 총리의 발언 이후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비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자산 투자를 위해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네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이번에 검토가 될 제도 개선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소연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 좀 포근한 것 같아요. 네, 월요일인 오늘은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평년보다도 10도 정도나 높습니다. 네. 한낮에도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 평년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네. 다만 오늘과 내일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5mm 미만이 예상되고 충청권에는 1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날이 추워지면 미세먼지도 안 좋아지는 경향이 보이던데 오늘 미세먼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 호남지방은 오후 한때, 영남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동해안 쪽에 산불이 이제 2개 정도 발생을 했는데 동쪽 지역 대기 건조함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이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날씨 정보 박소연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네. 하고 있고 지금 터키로 튀르키예로 향하고 네,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남아공 G20 정상회의 결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국격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구나. 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든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네. 이런 느낌을 좀 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인 힘이라든지 경제적인 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런 게 지금 잘 발휘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난번 에이펙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과 약간 한 팀이 된 듯한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뭐 이런 평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국내 정치 얘기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네,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5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서 네,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됐는데요. 네.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리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당시 사건으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 초반에는 선고가 될 텐데 네. 저는 국회법 위반은 아닙니다. 예.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됐어요. 네.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법으로 최초로 기소가 된 사례들인데 이 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당시 있었던 행동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는 인정되고 즉 사실관계는 인정되면서 양형 부분에서 500만 원이 다 안 되게 나왔다는 거는 아마 기자분들도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양형 매우 부당하게 좀 이루어졌다. 형종 자체가 변경된 거 아닙니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을 선고한 네네. 거라서 반드시 항소돼서
양형 부분과 이런 부분이 다 다시 검토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한 거에 대한 명분 인정했다.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 인정했다고 본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떻게 저는 보세요? 사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이제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저희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를 그 당시 밟고 있었어요. 네. 공수처 설치법과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건데 이제 공수처 설치법은 특히 제가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네.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도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강제로 의안을 의결하거나 네. 또는 어떤 절차를 막는 것을 막는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아예 국회의 속도가 운영 속도나 성과를 내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같이 도입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 도입됐던 패스트 트랙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이용한 거지 저희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근데 법원이 마치 이제 그런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뭐 이런 것도 뭐 감안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형을 떨어뜨린 거라서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나경원 의원이 지금 공개적으로 내놓는 메시지는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네,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어제는 예. 개헌팔이 내란물이라는 말로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서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점차 이제 발언의 강도가 세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뭐 체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당시에도 가장 앞장서서 그런 것들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았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발언은 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마치 이제 12.3 내란이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보신 것처럼 계엄은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뭔가 필요성이 있었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엄을 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의 심각성이라든지 그 위헌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쪽으로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게 이제 타당한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헌재에서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은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을 침해했고 네. 국민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위해가 됐었다고 판단을 내린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정적이다. 매우 잘못된 태도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1심 판결을 놓고 이제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제 항소 여부지 않습니까? 네네네. 검찰이 항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은 항소해야죠. 왜냐하면은 항소 기준의 형량 부분을 보면은 네. 구형했던 형과 형 종이 바뀌면 항소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이 구형했던 형은 징역형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형 종이 바뀌어서 벌금형이 선고된 거니까 이거는 형량만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항소해야 됩니다. 내부 기준에 따라서 최근에 네. 뭐 이 항소 기준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형 종이 바뀔 경우에는 무조건 항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네. 검찰이 이 지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을 놓고 항소를 하면 또 정치적 의심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형량의 2분의 1을 다 넘었죠. 네. 그러면 이제 형량 기준으로는 항소 기준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와서 형종 자체가 바뀐 이 사건도 항소하지 말아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종이 바뀐 건데 이거는. 제가 다른 네.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가게 되면 제 생각을 얘기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종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형량이 바뀐 게 아니라 네. 법리적 판단을 완전히 달리한다는 개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이 갖고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하면 네.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항소해야 된다. 검찰은. 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는 항소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은 선고를 듣고 나와서 무죄를 다퉜지만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해 뭐 항소를 주셨죠. 하겠죠. 네. 항소를 할 걸 본다. 지금 보면은 이 계속 의원님이 쭉 말씀하신 거를 요약을 하면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이게 좀 판결이 부적절하다, 부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이배라는 의원을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동원이 네. 돼서 감금했어요. 그냥 예. 물리적으로 몸으로만 막은 게 아니라 쇼파, 옷장 이런 것들을 쌓아놔서 문을 못 집기들을 열게 이용해서. 했고 네네. 그래서 최이배 의원이 창문을 통해서 구조를 요청했어요. 일반인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벌금 받을까요? 한 300 받고 끝날까요? 두 번째, 국회의안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 문제가 됐었던 뭐 공수처법이나 이런 의안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안을 접수해야 되는 곳이에요. 예. 그럼 일평균 뭐 10수차례 의안이 접수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점거했고 마찬가지로 탁자, 책상, 옷장 등으로 안에서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당시 두 가지 의안만 접수가 안 된 게 아니라요. 거의 며칠 동안 의안이 하나도 접수를 못했습니다. 네. 일반인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의안가를 접수한 상황에서 의안이 접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팩스 두들겨 부셨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를 통해서 접수됐던 의안을 뺏어가지고 찢어버렸어요. 네. 일반인이 그러면 벌금 300입니까? 벌금 400입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동원돼서 했으면 특수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찰도 그래서 징역형을 구형한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벌금 400으로 떨어진 거예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동일 사건으로 의원님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혐의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공동폭행, 공동상해입니다. 국회법 국회법이 위반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대략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28일 정도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있을 거다. 맞습니다. 네,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다른 분들과 달리 검찰이 냈던 증거를 다 인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변론을 분리시켜달라 그래서 사실상 제 재판은 초기 단계에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근데 다른 분들, 기소된 분들이 계속 지금 증거 관련돼서 다툼을 하시다가 같이 선고가 돼야 되니까 선고 기일만 맞추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네. 제가 검찰의 증거를 다 인정한 이유는 네. 영상 하나인데요. 증거가. 영상 보시면 제가 팔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밀었다는 건데 재판장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박주민 의원님 팔이 그렇게 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 제가 막 밀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애초에 처음부터 증거 다 인정하고 판단을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같이 판단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변론을 분리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지금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러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이번 판결로 민주당 안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여론이 더 커지는 모양새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초선 때, 재선 때 그리고 지금 삼선 돼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예. 그 전에 제가 민변 변호사로서 그리고 참여연대 활동가로서 활동하면서도 계속 주장했던 거라서 네. 저로서는 사법개혁을 주장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어요. 네. 그리고 그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법원은 독립돼야 됩니다. 법원 독립의 핵심은 재판의 독립입니다. 이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도 독립이 돼야 되지만 내부로부터도 독립이 돼야 됩니다. 네. 내부의 인사권이라든지 내부의 행정력에 의해서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도 재판 독립의 훼손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제도는 비교적 많이 발전되어 오면서 외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많이 갖춰졌어요. 그러나 내부로부터의 독립, 뭐 인사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력에 의한 독립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농단이었어요. 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난리를 겪고도 사실은 내부적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은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 사법개혁특위위원이기도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하나도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부분은 공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춰 나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네. 대법관 증원 이거는 뭐 상고심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법원 행정처에 대한 문제 제기. 행정처가 이제 대법원장이 손발 노릇을 해왔지 않습니까?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랬고 네. 거기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법관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든지 대법관 후보의 추천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수십 년 동안 얘기했던 거예요. 수십 년도? 이제라도 좀 하자는 겁니다. 네. 예. 의원님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민변이나 심지어 대한변협 뭐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오늘 아침에 조간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와서 한번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 1월 1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인데 그 구속기한이 다가오니까 1심 재판 끝나기 전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지나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거리 활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문자가 당 지도부에 쇄도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런 내용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한테도 문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내용의 문자가요? 아마 지도부는 제가 받는 문자량의 두세 배 이상은 많이 받고 있겠죠. 네네. 네. 근데 그런 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12월 3일 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목숨을 걸고 국회에 들어왔어요. 네. 제가 그때 들어오면서 제 짝꿍한테 전화했습니다. 네. 위험하니까 집에는 가지 마라. 아, 집에 딸아이 가지 데리고 마라. 피해 있어라라고 얘기했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전화하고 왔습니다. 그때 무장한 군인들이 쳐들어왔고요. 시민들이 몸으로 장갑차를 막고 총뿌리 앞에 자기를 먼저 쏘라고 몸을 내놨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날의 경험이 있으신 시민들 포함한 그날의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런 일을 기획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이미 헌재도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안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네. 이제 순방을 좀 언급을 하시면서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이제 또 속도 조절론 나왔고요. 어제는 이제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더 밀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대통령 해외 순방 끝나면 속도가 붙는 겁니까? 글쎄요, 뭐 당정대 어떤 입장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확실히 순방 갔다 오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마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든다든지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아닌 판사를 데려와서 판단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배당 절차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를 포함한 법원의 입장은 지금까지 무작위 배당을 해야 하는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란 방식으로 배당 방식을 바꾸는 건 이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의 원칙을 훼손시킨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법사위에서 뭐가 밝혀졌습니까? 법원도 무작위 배당 말고 다른 배당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 써왔고 네. 이 사건도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고 분류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배당을 하면서 그런데 다 무작위 배당이어서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배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법원도 이미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네. 외부인들이 좀 참여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위헌적이고 이런 거 아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질문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한 5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는 게 박주민 의원께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는 게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지금 당원 1인 1투표제 관련한 얘기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1에서 1대 1로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바뀌었는데 네.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 더민주혁신회의 또 강북구 윤종근 의원 등등 이렇게 비판성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1대1로 가는 거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종근 의원님도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우려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1대1로 바뀌었을 때 당원 숫자가 적은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어떤 의사 형성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뭐 대구나 경북, 뭐 부산이나 경남 이런 쪽. 근데 그런 부분은 대안책을 마련하면 돼요. 마련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윤종근 의원님도 제가 쓰신 걸 다 봤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까지 같이 가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집단행동한 검사장 18명을 지금 고발하겠다는 그 법여권 법사위원들 기자회견 이후에 네. 그걸 갖고 이제 당내 엇박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사실관계 여부까지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김병기 원내대표님은 돌출행동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반면에 법사위 간사인 김영민 의원은 소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양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네. 그걸 전제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법사위 간사를 했었고요. 또 법사위 상임위원장 대리도 7개월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보건복지위원장인데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모든 일을 원내대표부와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을. 네. 상임위 판단이 우선입니다. 우선인 상황에서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상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나 아니면 미리 원내 지도부가 A, B, C 같은 일은 좀 상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미리 당부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보통은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통상적인 제 경험에. 예.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법사위원들이 18명 고발한 것이 뭐 당내 지도부를 또 특히 원내 지도부를 무시했다거나 아마 그런 건 아닐 거고 네. 뭔가 이제 법사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강버스 문제 계속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면담도 추진했다 불발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후에 후속 반응이 있었습니까? 사실 뭐 김병민 부시장이 저를 찾아왔길래 도대체 언제 만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 들었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시의 대답만 기다릴 수는 없어서 네. 어차피 이제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저도 계속 그걸 요구했고요. 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고 전달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이 반영돼서 한강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일부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은 자꾸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데 16번의 사고가 있었고 네. 운항 중단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항은 하겠다고 하니 운항을 일단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좀 해보자. 근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드러날 경우에만 인정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전문가들도 참여한 그런 객관적인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하고 미비점이 드러나면 100% 커버해야 되겠죠. 네. 하고 운항 재개를 하든지 해라. 이게 정치적인 공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민단체들도 주장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어떤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 정상적인 주장은 좀 받아들이고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치들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당내에서도 빠르게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셨어요. 네.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제가 1년 정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분석하는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1년 동안 쭉 분석하고 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현장 방문도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은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다. 시장을 위한 시정이다. 서울의 어떤 주거 공급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서울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AI, 바이오, 컬처 콘텐츠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강버스, 서울링, 감사의 정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만 에너지와 재정을 퍼붓고 있어요. 네. 이런 거 빨리 바로잡아서 네. 서울 시민들의 보다 활력 있고 이런 강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서 서울시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5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지체장애가 있는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이동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해안길을 걸었고 맛있는 해산물을 맛보고 차가운 겨울바다를 즐길 수 있었어요. 다음 주도 떠나볼까? 여행에 대한 용기가 샘솟았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11월의 마지막 주인데 기온은 한 달 전 10월 말의 가을 날씨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번 주 중 제일 포근하겠고요.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0.5도, 광주 7.9도, 대구 6.8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5도에서 12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7도, 대구 18도, 강릉, 대전, 광주 19도, 부산, 제주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포근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곳곳의 공기가 탁한 상태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도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고 모레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남아공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소식인데 정상회의 첫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 선언을 채택을 했는데 이 선언의 의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3년 뒤 열리는 2028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공식 확정됐는데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홍 대표님 먼저. 네. 뭐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이제 4개국 그 별도의 지금 7개 방문까지 포함해서 네. 4개국을 방문하시고 내일 G20 중간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그 어떤 내용을 보면 핵심 키워드는 AI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협력, 네. 그다음에 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그 에너지 전환 문제, 네. 그리고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 이 지역 특히 이집트나 남아공 등에서는 관련 항구나 항만 등등 시설 포함해서 이제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협력 등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외교는 우리로서는 사실 조금 취약한 외교입니다. 늘 항상. 네. 이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 또 그 이런 주요 강대국들 전통적인 강대국들에 의해서 과거 식민지 시대였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네. 한국이 외교력을 발휘하는데 매우 제한적이었고 최근에는 또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로서는 취약한 지역에서의 외교력을 이번에 상당히 높이는데 특히 방위산업하고 AI 분야에 대한 협력 분야는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네네. 특히 그 남아공 정상선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23년 후에 그 G20 회의를 하기로 한 것 자체는 다자 외교에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 정도 이제는 정상화된 것 아니냐. 즉 작년 1년 전에 그 소위 비상계엄과 쿠데타 그리고 탄핵 등을 거치면서 다자 외교 상황이 한 6개월 이상 정지됐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한국 외교가 정상적인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본격적인 그 어떤 그 행보에 들어갔다는 어떤 신호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 역시 집권당 책임있는 정치인답게 아주 상세하게 네.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 지금 방문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주 정상급 네. 국빈이죠. 국빈. 네. 그러니까 중동의 국빈 이 여부는 또 달라요. 다른 엄청난 비용과 또 의전을 다 동원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대를 베풀었죠. 네. 그 핵심 내용이 바로 K방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북 분단 이 대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국방안보 분야를 우리가 소홀히 하던 그 결실이 네. 전 세계 지금 질서가 좀 상당히 어수선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중동은 대표적으로 영내 불안 지역이죠. 그런 측면에서 K 방산에 대한 그 상단
그 협력 의지 이걸 뭐 이재명 대통령도 뭐 하다 함으로써 네. 상당히 큰 의미를 남고 두 번째 방문국인 이제 남아공에서 이집트를 거쳐서 갔지만은 이 G2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번 미국하고 남아공이 처음부터 삐그덕거렸어요. 인종차별의 문제도 예. 있었고 미국이 뭐 머리 아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미국이 개최국인 남아공하고 이렇게 사전에 물밑 협상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G20가 어떤 뭐 합의문을 갖다 선언문을 내놓을 수 있겠냐. 미국이 이렇게 혼장담을 했지만은 사실 대려 첫날 그러게요. 선언문을 갖다 채택을 해버렸어요. 예. 여기에 이제 사실상 정상 선언문에 그럼 대한민국이 여기도 우리도 같이 동참할 것인가 많은 이런 언론에 또 그런 국민적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 다자주의 G20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서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서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데 우리의 약속을 뭐 다시 재확인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뭐 이걸 갖다 뭐 대충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는 참여했고 선언문에도 우리는 지지를 했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뭐 결을 달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2월 3일 이제 비상계엄 1년이 돼가고 있어서요. 지금 주말에 국민의힘이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12월 2일까지 전국 순회 일정을 잡아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2.3 비상계엄을 앞둔 상황이라 여당에서는 내란 청산 공세를 예상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여론전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분석이 보통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지금 제가 볼 때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중심의 이 내란 프레임, 이 내란 청산 프레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는 지방선거까지 이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가 또 이런 제1야당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갖다 듣지 않게끔 계속 내란 척결 세력 그런 청산 프레임을 가지고 국정 운영과 또 당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뭐 거대 입법 권력으로서의 입법 행위 이런 게 모든 게 그런 각도에서 다 맞춰서 작동되기 때문에 이게 여야 간에 정치로서 웬만하게 문제가 풀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가령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권 가지고도 이거는 국민적 상당히 공분도 있지만은 이 의혹을 갖다 정확하게 해소해 줘야 될 그런 정치권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은 지금 현재 절대 의석 부족이니까 국회에서 뭐 청문회를 하자, 안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어떤 거 하나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특히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 중심으로 그런 이런 예언을 확장하는 뭐 그 길밖에 지금 또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저걸 또 지금 이제 국회 원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야당을 갖다 저렇게 이 엄동설 안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죠.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프레임 얘기하는데요. 네. 프레임은 정치권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시도하고 노력하는데 프레임이 먹힌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민주당이 씌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씌운 것도 있지만 스스로 뒤집어 쓴 게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끊지 못하는 한 끊임없이 내란 프레임은 작동이 됩니다. 그건 뭐 제가 민주당 당대표라고 해도 그걸 써먹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못 끊는데
그것만큼 더 좋은 정치적 공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답답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 정당,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지금 그 여당이 됐지만 민주당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 즉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야당이 없으면 여당한테도 좋은 게 아닌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당 대표라도 국민의힘을 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처음엔 그래도 그래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고 나면 좀 바뀌겠지 생각을 했는데 벌써 100일이 훨씬 훌쩍 네. 지나가고 있어요. 네, 네. 100일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장동혁 대표의 그 생각은 그 정광훈 그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내년 지방선거에 연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하고 윤어게인 세력하고 계속 연계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당 위원 정당 해산이란 문제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 현실화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해산될 거라고 생각을 얘기는 하지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이석기 씨가 그 당시 이석기 의원이 탈당을 하고 이석기 의원하고 관계를 일단은 끊는 게 통합진보당한테도 좋지 않겠냐 했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그 칼을 쓸 수 있는 박근혜 당시 정부가 쓸 수 있는 계속 원인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위원정당 해산의 길로 저는 스스로 가고 있고 내란 정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저는 본인들이 그거를 도려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민주당이 씌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이게 그래도 장동혁 대표는 내가 이 몇 안 되는 극우 아주 극단적 집단하고 손잡는 게 당권을 유지하고 약간의 지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손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중에 그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장동혁 대표만 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전원이 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김 대표님 하실 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민주당의 정치적 이게 내년 6.3 지방선거를 한 목적이 있어요. 네. 그 목적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의힘 제1야당이 이 보수 진영을 갖다 이 내란 세력 공조 정당 또 공범 내지는 그렇게 해서 척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도 보십시오. 헌법 존중 내란 개법. 이 무슨 공직자 75만 명이 이렇게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그렇게 가담할 어떤 그런 계제와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참여의 기회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없잖아요.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그 계획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밖에 식사하다가 한급하게 불려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75만 공직자가 거기에 내란에 가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걸 투서로 다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헌법 존중 내란 테이프라는 게 이게 뭡니까? 차라리 문재인 정권처럼 적폐청산하는 미명으로 그냥 공직자에서 충성심 맹세받고 그냥 줄 세우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변화될 겁니다. 그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있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내란 척결 프레임을 이렇게 지청 결집과 또 지청 결집으로 이걸 극복해내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지청의 제대로 된 결속과 결집으로 이걸 맞서지 않으면 그냥 내란 동조 세력으로서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도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역사에 재진 그런 정당 정치인으로서 니들은 이재명 정권 하에서 조용하게 그냥 입 닫게 지내면 절대 이런 소리 안 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한동안이지만은 네. 이 내란 척결 프레임을 유일하게 대응하는 그런 방식은
지청 결집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저런 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심상 비상계엄은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될 과제지. 이게 뭐 추앙할 그런 과제는 결코 아닙니다. 네네. 근데 김 대표님이 되게 지금 난처하시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장동혁 대표를 잘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대표라면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뭐 여러 뭐 이 주장이나 프레임도 작동되지만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간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할 때 한남동 관저 앞에서 다 앞에 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으라 하고 지금 주요 당직 맡고 있고 간판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떨어졌다고 보고 12.3 비상사태하고 결별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딱 지금 모양새는 윤석열 아바타 장동혁 그리고 그 장동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걷고 있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야당이 있어야 그 정부 여당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정부 여당에서 독주를 할 수밖에 없고 야당하고 협력하고 협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내란 얘기 여기까지 하고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대장동 항소포기를 놓고 이제 토론을 할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토론이 곧 성사될까요? 저는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한다고 정말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한다고는 했는데 글쎄요. 이게 쉽게 성사될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의 당대표들이 그럼 지금 와서 대장동 문제를 갖고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게 당대표 자격으로 얘기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는 판사고 조국 대표는 그 대표적인 법학대학원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 전문가들끼리 만나서 이 재판이 잘 되냐 안 되느냐를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건지 이게 좀 모호해요. 저는요. 한동훈 전 대표가 끌고 나온 그 토론 문제지만 이게 무슨 정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토론할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거기에다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도 와달라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만약에 필요하면 방송사에서 TV 토론에 각 정당의 현역 의원들이든 뭐 관련자들 나와서 토론할 거리는 되지만 정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 대표가 논의할 내용은 아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던 황운하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 이제 토론 제안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설명하신 게 뭐냐면 급이 안 맞는다. 여기는 어쨌든 조국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셨으니까 여기는 전 대표고 현직 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토론의 성사는 좀 마땅치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를 볼 때 이게 정당 대표끼리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이 대장동 토론회 자체를 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한 이슈인데 이걸 민주당이 수용할 이유가 없죠. 어떤 경우든.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당 대표가 됐잖아요.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이런 논의에서 이제 자신도 그 이슈의 중심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토론을 하더라도 조국 이제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입장을 사실상 디펜스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요 근래 이제 자기가 이제 현실 정치의 중심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장동뿐만 아니라 론스타 이 이슈의 중심에 본인이 올라타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적 욕심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현역 이런 각 정당에서 응해 줄 리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한다 그러면은 정청래 당대표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 대표 이래가지고 네 명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봐요. 이러면 이 국민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건이 국민들이 심판하기가 정말 좋은 자리예요. 거기에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조국 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제키고 민주당도 당연히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현역끼리 하라는 얘기. 현역끼리. 근데 이게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뭘 갖고 토론하자 그랬냐면 7,400억 원에 그렇죠. 대해서 네. 민사소송을 가능하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자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토론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정치적인 사안이거나 또는 이미 법원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 7,400억 그러면 회수가 민사소송 가능하냐 안 가능냐를 당대표들이 만나서 토론하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엔 그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민주당이 소극적이다는데 토론할 수 있죠. 제가 얘기한 거는 각 당의 뭐 법사위원들 나와서 얘기하든 누가 나오든 토론할 수 있지만 이게 당 대표들이 나와서 뭐 민사소송이 어떻고 형사소송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대표들이 할 수 있는 토론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홍표 지금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으면 대장동 항소 포기 건은 국회 원내에서 여야간에 이제 국정조사 개최 이런 합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 의혹을 뭐 깨끗하게 해소시켜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러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냥 대려 이 노만석 요 앞에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권 포기한 그러니까 검찰이 자진해서 뭐 무덤을 팔 리는 없는 건데 그게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선택지라는 게 다 항소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 거기까지는 고백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예합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김만배 일당들에게 그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의 범죄 수익을 갖다 가져가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집권당처럼 답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사실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 어느 한 측의 주장이었고 차관이 법무차관이 그 얘기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차관은 공식적으로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뭐 국정조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정조사에서 그게 밝혀지면 장 차관이 그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관이 지시가 있었다면 장관이 또 장관 지시 없이 차관이 했다면 차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나온 게 어제 이제 조국 신임 대표가 11개월 만에 이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국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 정치권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있죠. 어떤 점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집권당 그 민주당의 별동 부대로서의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국민적 어떤 그런 기반을 돈독히 해야 돼요. 공고히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민주당이 이제 내뱉고 하고 싶은 그런 강성 목소리를 갖다 지금 이제 아무리 정청래 당대표 체제라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어요. 네. 그 한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그 역할을 이제 자임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흔히 말하는 맨 왼쪽에 가 있는 그런 지층하고의 조국 혁신당의 목소리는 거의 엇비슷할 거예요. 네. 그 역할 때문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민주당의 실질적인 이중대로 활동하는 부분이 다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 대표님은 예, 뭐 조금 변화가 없진 않겠죠. 뭐 새로 이제 그 확실하게 실질적인 당의 제일 그 뭐랄까 실력자가 완전 공식적인 간판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이 그동안 그 사실은 조국 대표가 그 삼면복권 되면서 조금 탄력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부 문제로 잠시 내용을 겪으면서 도리어 당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세를 보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는 뭐 조국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당이 좀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조국 대표한테도 큰 책임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 대표로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6.3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이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는 고스란히 조국 대표의 정책 평가로 이어질 거고요. 책임이나 평가로. 네. 그런 측면에서 위기이자 기회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이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도 참 좋아하고 조국혁신당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동안 그 아직 그 뭘까 이 현대적인 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인물 중심 정당. 인물 중심 정당. 예, 뭐 조국 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그대로 쓸 정도이기 때문에 네. 어찌 됐든 조국혁신당은 인물 중심의 정당이고 현대적 정당의 시스템화된 정당으로 지금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조국 대표가 가장 중심을 둬야 되는 거는 만약에 조국혁신당을 정말 그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려면 이제는 그 조국 대표 없는 조국 혁신당이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시스템 정당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말로 그 정치력을 발휘하고 당을 체계화시키는 시스템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니까 이제 12월부터 계산하더라도 한 7개월 남은 셈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점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 당원 당규 개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쭉 당내 절차가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주말 새에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던가 또 더민주 전국 혁신회에서는 이 비판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권리당원의 그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이제 공천 문제 또 당대표 연임 문제 이거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셔요? 제가 이제 전에부터 이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방해돌은 뭐 제1야당 국민의힘 결코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자신의 친정집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해 주냐. 가장 큰 걸림돌의 3인방이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한 사람 있죠. 그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새로운 뭐 당인은 아니지만 김어준 민주당의 상황 역할을 뭐 실질적으로 자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김어준 씨 이 3인방이 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상당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민주당이 당내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 가려진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경주에서 개최하는 에이펙 기간에도 일을 벌였단 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도 그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재판중지법을 재점화시켰어요. 또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에 이렇게 순방을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E&D 이니시티브를 발표하면서 새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조의대 청문회를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중동 아프리카 사육 순방을 하고 있는데 이 뭐 투자 유치를 K 방산에 대한 투자 유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K 컬처에 대한 그런 뭐 갈목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많은데 여전히 법사위에서는 항명하는 검사장들 18명을 고발하고 또 1인 1표제. 나는 이 1인 1표제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벌써 오늘도 하루 종일 정치권 뉴스는 이걸 다 이게 이제 장식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인 1표죠. 심지어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끝낸 거다. 이렇게까지 당내 반발이 이제 노골화되고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다 그럼 이 종착지는 뭐냐? 내년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도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중심으로 치르고 2달 이후에 치러질 새로운 당대표 선거에도 이번에 당헌 당규 개정 1인 1표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는 내년에도 당대표를 그대로 연임하겠다. 네. 품격토론 1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 1인 1표 이 내용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자, 김성태 대표님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의 이 권리당원제 같은 경우는 특히 대의원들에게 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 당국에서 그러니까 권리당원 20명 몫을 갖다 왜 부여했냐. 이게 이제 물론 강주라든지 수도권 이렇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상을 가지고 반발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TK 대구 경북이라든지 영남권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열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에도 전국 정당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대의원들의 쉽게 말하면 가치도 높게 평가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부여한 건데 지금 1인 1표로 이제 권리당원 그러니까 돈 내는 당원 중심의 판단으로서 앞으로 당대표도 선출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당이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야 간에 왜 정치가 제대로 안 풀어지는 줄 압니까? 집권당이 정당 정치를 통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협치 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 스텝 내년 6.3 지방선거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2달 뒤에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당원 1인 1투표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강성 지지층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과 그런 당 운영 또 야당 공세 이렇게 해서 그 기조를 계속 그때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간에 정치가 안 풀려지는 거거든.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아마 홍익표 대표님 민주당 내 상황이니까 잘 설명할 거예요.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뭐 정치 잘못하는 게 정치인 탓이지 우리 권리당원 탓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제 기본 입장을 밝힐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1인 1표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는데 근데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1인 1표 맞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절차적 과정을 조금 더 잘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역사적으로 대의원 제도 중심의 투표를 하게 된 거는 그 과거 이제 김영삼, 김대중 야당 시절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그 첫째는 핵심 당원들을 왜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엔 신뢰할 수 없었던 게 소위 그 정치 공작,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의 정치 공작에 의해서 당이 좌우될까 봐 믿을 수 있는 당원들, 그러니까 소위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일부 프락지 같은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핵심 믿을 수 있는 당원들 중심으로 당을 운영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대의원 제도의 그 골간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 당원도 모집하고 선거 때 직접 선거운동도 참여하고 이런 식의 이 대의원 제도가 정착이 됐고 대의원 제도가 15,000명 정도 수준에서 지금
그 머무는 거는 이게 딱 체육관 선거를 고려한 겁니다. 그 정도의 그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게 그 이상을 하면 모일 데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000명 수준으로 그 대의원 제도를 운영을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빠르게 늘어났어요. 지금 100만 당원이 훨씬 넘어서 지금 160만 명 권리당원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미 논의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제가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이 그때 이제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네. 그때 논의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1인 1표제를 하라는 요구가 그 높았습니다. 그 당원들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과거에 이제 그 이전의 당대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 당대표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송영길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당대표들의 대의원 표와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는 거의 그 1대 60. 그러니까 대의원 표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네. 그 이유는 권리당원 숫자에 비해서 그 대의원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권리당원이 굉장히 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너무 든 거예요. 그걸 계속 권리당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되겠다. 등가 가중치가 높아진 가중치가 거죠. 높아졌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해서 그 당시에도 1대1로 하려고 했지만 일부 비판이 있었어요. 이게 뭐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지금 똑같이 영남권을 비롯한 취약 지역은 그러면 어떡하냐. 그 영남 지역은 권리당원이 적잖아요. 적은데 그거를 대의원 표로 보정해야 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네. 영남 지역을 좀 배려해야 된다 하는 거였고 두 번째 얘기는 당시만 해도 당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1대1로 가는 것은 뭐 이재명 그 당대표 체계가 그러면 뭐 영구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저하고도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네. 이번에는 그럼 좀 줄이는 그 지난번까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그걸 1대 20 이하로만 조정하는 정도로 당원 단계를 좀 바꾸면 약간 좋겠다 이런 수정 의견을 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대 20으로 수정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던 거였고, 근데 다만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도 확실한 거는 1대 1이 맞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요. 일반 보통 평등 직접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의 4대 원칙. 예, 4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거도 누구의 표는 10표고 누구의 표는 한 표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 원칙에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도 동의한 거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표의 등가성을 누구는 10표고 누구는 한 표가 돼서 안 된다. 1대1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당이 카톡이나 SNS 전자식 투표 방식으로 해서 과거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1대1로 가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의 요구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청래 당대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소 문제가 최고위원들 간에 지금 합의도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네. 당내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숙성시킬 과정은 필요했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당내 공청회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 왜 그런 건지 저는 도리어 토론을 하면 정청래 대표의 뜻이 잘 당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텐데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보도된 절차의 일정들은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숙성시키는 기회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바로 뭐 전국위원회, 중앙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아무리 취지나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좀 절차나 과정이 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왜 저는 뭐 1인 1표제라는 게 굉장히 좋은 원칙이고 명분과 정당성도 있는데 절차적으로 좀 충분히 숙성 과정을 밟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본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통과는 뭐 되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후 이제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걸 놓고도 또 정치권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법원 판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은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이 이건 100% 가결시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추경호 의원은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속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한 7대 3 정도가
이거는 법원에서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13 비상계엄에 뭐 가담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네. 비록 의원총회를 갖다 이렇게 소집 장소를 갖다 변경을 한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은 당시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이 그렇게 예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의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각자 의원들의 판단이고 당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려해서 당에서 한 것이고 국회 상황이 또 심각하니까 다시 국회로 가자 뭐 이런 좀 혼사는 우왕좌왕했습니다만은 예. 그걸 가지고 내란에 가담하고 결론은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중심으로 끊임없이 시켜놓은 내란 공범, 내란 동조 정당으로서 그 종착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도 개정해가지고 전에는 법무장관이 이제 대통령에 제청하면은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또 의결을 하면은 이게 이제 헌재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가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뭐 아마 뭐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이 될 것 같고요, 무난하게. 네. 법원에서 구속 심사 여부는 뭐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다만 저는 이제 그 구속 여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구속 이 여부를 판단하는 이 재판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구속이 된다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유무죄를 가르는 건 아니고, 아니지만, 예, 네네. 그 구속 어떤 판결문에서 심사 판결문에서 그 유무죄에 대한 일부 의견이 나오거든요. 예컨대 뭐 이미 증거가 확정됐고 다만 뭐 네,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또 반대로 법원 어떤 이 내란죄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구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정치적 타격을 상당히 받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각이 되면은 뭐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무리한 뭐 수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법적 그 판결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 판단문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게 생기지만 다툼의 여지가 아니라 그냥 증거인멸이 없다 이걸로 해서 할 경우에는 좀 얘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지금 보면 이제 내란 관련 재판 일정들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체포동의안 이후에는 지금 그 전날이죠. 내란 방조 혐의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고 일정상 지금 재판부가 아예 1월 21일 또는 1월 28일에 선고하겠다고 공지를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이 1월 18일인데 1심 결론이 그 전에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지지만 어쨌든 결심을 하고 2월 초에 하고 이게 지금 일정이 이제 12월부터 주르륵 11월 말부터 주르륵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관심이 커지면 일단 당연히 재판 결과일 테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일정을 놓고 앞서 박주민 의원하고도 인터뷰할 때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많은 문자를 받는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18일인데 결심 선고 공판이 그 이후에 되니까 그 전에 구속기한 만료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문자가 이제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를 박 의원님도 하셨고요. 박주민 의원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내란 재판과 관련한 어떤 정치권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일단 질문의 하나는 이게 뭐 만일을 가정한 거긴 합니다만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가 돼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특검에서 이제 기소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전부터
검찰의 이제 기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판의 많은 정인과 재판 절차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고 가고 그리고 검찰 구형이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고를 가는 건데 그럼 법원의 이제 선고 절차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 이게 뭐 구속기간 6개월 안에 이걸 갖다가 끝장을 내라. 이는 이제 너무 이제 무리한 이제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구속기간 내에 1심 선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지금 현행 법상으로서 이제 구속 소감된 사람도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이제 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은 뭐 어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법원의 판단이고. 법원의 판단은 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1월 중에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2월에 또 법원의 인사행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늦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기현 판사가 상대적으로 지금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는 다른 여타 재판에 비해서 훨씬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또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재판을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제가 보기엔 아니하다. 저는 뭐 이게 지기현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잘잘못을 놓고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객관적인 재판 진행의 상황을 봤을 때 판사로서 대단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지기현 판사의 문제와 관련돼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판 절차가 지연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풀려나는 상황이 하면 아마 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지금의 수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지만 지금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고 탄핵 심지어 파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법관 정원 그리고 요 근래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만들자고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재판부의 재판장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한가한 이런 재판 관리를 통해 가지고 지기현 판사 한가해요 하시는 거 보면 그런 판사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은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0.4도, 광주 8.5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5도에서 12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7도, 대구 18도, 대전 전주 19도, 부산 20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 이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손흥민이 미 프로축구 첫 플레이오프에서 최고의 활약과 결정적인 실축으로 천당과 지옥을 한순간에 경험했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이 표현이 딱 맞았던 하루였어요. 네, 좀 진부한 클리셰 같은데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사실 밴쿠버와의 경기 전반전에 사비 선수한테 골 뺏기고 라보로타한테 뺏길 때만 해도 경기 쉽지 않겠다. 전반에 유효 슈팅도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뿐만 아니라 이제 부안가나 이런 선수들이 뭔가 경기를 잘 풀어가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는데 후반전에 사실 후반전 그 15분에 나온 골이 어떻게 보면 집념의 골이었어요. 다시 한번 차고 튀어나오면 또 차고 그래서 결국 왼발 끝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순간부터 묘하게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요. 후반 추가 시간이 9분이나 주어졌습니다. 길죠? 네, 길죠. 9분 긴데 거기서 한 5분쯤 돼서 똑같은 볼리비아전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다 구석으로 차놓는 프리킥 딱 들어가니까 경기장이 순식간에 이건 모르겠는데 야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축구도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갔을 때 부안가 선수가 두 번의
그러니까 연이어 찬 슛이 두 번 다 골대를 맞고 나올 때 그때는 또 이제 이런 거죠. 아 이제 또 골대 맞으면 진다는데 또 끝났나? 뭐 이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분간의 승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MLS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하는 순간에 승부차기에 들어갔는데 정말 잘 찼어요. 골키퍼는 반대쪽으로 넘어지고 공은 날아가고 근데 그게 골대에 맞고 나와버리네요. 결국 골대의 불운이 딱 들어맞는 그렇죠. 결론이 돼버린 그래서 거죠. 4대3으로 지게 됐습니다. 네. 뭐 12, 13호 골 넣어서 굉장히 분위기도 반전시켰고 극적인 한마디로 LA를 구한 영웅같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의 실축이 좀 망가뜨리기는 했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LAFC라든가 MLS 굉장한 뭐 성과를 거두는데 손흥민 그렇죠. 선수가 큰 역할을 했죠. 요새 EPL보다 MLS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손흥민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는 천당과 지옥으로 가고 또 약간의 본인의 이제 근육통인 상황 같은 걸 핑계 아닌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서 그런가요? 평점도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진 팀에서 8.9점으로. 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경기를 하고 조금 아쉬운 점은 결승까지 가서 메시하고 대결을 한번 펼쳐봤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손흥민하고 메시 대결이 이번에는 안 되지만 내년 개막전에 된다고요? 네, 이미 이제 MLS에서 MLS가 거의 장사를 하려고 선언을 한 듯한 느낌이에요. 작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최고의 스타인 메시와 손흥민을 개막전부터 붙인다. 그것도 경기장 자체가 내년 2월 22일인데요. LA 이제 그 메모리얼 콜로세움이요. 7만 7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7만 7천이요? 거대한 규모의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개막전부터 손흥민과 메시 카드를 활용해서 북중미 월드컵의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겠다. 정말 스포츠 마케팅의 극치를 달리는 상황인데 사실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친 거는 지난 그 2018-19년 시즌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1차전에서 메시를 앞세워서 4대2로 그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니까 2차전에는 메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진 아픈 기억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복수전을 한번 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LA가 마이애미보다는 조금 전력이 아직은 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 올 시즌 겨울에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시작하자마자 첫 경기에 메시를 잡는다. 그럼 이거는 어나더 스토리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내년 2월 22일이요? 네,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 프로축구 K리그 1에서 2부로 강등하는 최하위를 피하기 위한 제주, 대구 승부가 치열하네요. 네, 사실 요즘은 그 전북이 우승을 너무나 쉽게 확정지어 버려서 K리그 1의 그 앞에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룹 A는 싱거워졌어요. 근데 그룹 B가 지금 재밌는 게 9위를 하게 되면 1부 리그에 잔류를 하고요. 10위와 11위는 2부 리그 팀과 승강제를 펼쳐야 되고 12위는 2부로 강등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11위 제주와 12위 대구가 만났어요. 근데 기선은 제주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선수의 골이 들어갈 때만 해도 이 골을 잘 지키면 제주가 대구의 승점 6점을 앞서기 때문에 대구를 2부 리그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구가 후반 들어서면서 23분에 동점골을 만들고 37분에 에드가가 골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파울로 판정이 되면서 노골 선언이 됐죠. 그래서 정말 이 경기도 팽팽했었는데 결국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져서 승점 3점 차가 유지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치러봐야 되는데 마지막 경기 상대들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위가 되게 그 1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어서 아주 희망이 좋은데 그 팀이 지난해 우승팀 울산 HD입니다. 근데 울산이 상대가 제주예요. 마지막 경기에서 만약에 제주가 이기면 1부 리그에 잔류를 하게 되고 울산은 멸망전을 치러야 됩니다.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울산 팬들 지금 엄청 긴장하겠는데요. 네. 또 이제 대구는 안양하고 경기를 해야 돼서 제주가 만약에 지고 대구가 이기게 되면 또 기회가 있고요. 수원의 입장에서는 10인데 만약에 울산이 지거나 수원이 광주를 이기게 되면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잔류의 희망을 살리기 때문에 정말 오는 30일 날 벌어지는 마지막 리그는
그야말로 멸망전입니다. 대구, 안양, 울산, 제주, 수원, 광주가 30일에 동시에. 네, 동시에. 축구 팬들 엄청나게 몰리겠네요, 진짜. 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에서 아직 개인전 메달 소식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사흘째까지 없다가 나흘째 돼서 이제 김길리 선수가 그 포문을 다행히 열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늦게죠. 거의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오는 시간에 1,500m에서 굉장한 역전 드라마를 펼치면서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을, 최민정 선수가 1,500m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캐나다의 사로 선수라든가 이탈리아의 그 콤포르톨라 선수에게 밀려 있었거든요. 역전이 가능할까 했었는데 두 선수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 메달을 따게 됐고요. 또 이제 이정민, 임종원 선수와 함께 출전해서 혼성 2,000m 계주에서 올 시즌 첫 이제 금메달을 따냈어요. 그래서 김길리 선수는 2관왕이 됐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이 메달이 나오기 전까지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좀 꼬이는 문제였어요. 여자 1000m에서는 최민정 선수가 6위밖에 하지 못했고요. 또 남자 1500m에서는 심지어는 결승에도 오르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임정원 선수. 그래서 사실 내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우리 선수들이 자꾸 저 끌어올려야 되는데 조금 불안하다 싶었는데 다행히 기사 회생에 그런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안세영 선수는 올 시즌 우승이 벌써 10번째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단식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요즘 그 배드민턴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안세영 보유국이다. 사실 여자 단식 결승전 이제 호주 오픈 올라갔을 때 인도네시아의 그 와르다니 선수가 올라와서 좀 내심 안심은 했어요. 네. 5번 싸움에서 5번 다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기겠구나. 그런데 1세트가 좀 심상치 않았었어요. 그 16대 16까지 오는 동안 5번의 동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기록은 역시 깨지지 말라고 있는 건가, 깨지려고 있는 건가, 이런 순간에 안세영 선수가 내일 5점을 따내버립니다. 그래서 21대 16으로 이겨버렸고요. 2세트도 사실 11대 10까지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갔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결국 21대 14로 이기면서 여자 단식 최초로 10회 연속 우승을 했고요. 다음 달에 이제 월드 투어 파이널 경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네. 만약에 거기서 이긴다면,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남녀 통틀어서 역대 최다인 한 시즌에 11번을 우승하는 그런 남녀 대기록을, 통틀어서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상금도 대단하던데 근데 별로 자신을 위해서는 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아마 이 정도 선수가 되면 돈 쓸 시간이 없을 겁니다. 돈 쓸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먼데이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